스파르타쿠스. 이 이름 들으면 뭔가 가슴이 뛰지 않나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하려는 얘기는요, 우리가 아는 그 신화 뒤에 숨겨진 인간,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의 진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엔 스파르타쿠스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스파르타쿠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근육질의 검투사, 뭐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였을까요? 정말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검투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신화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는 군인에서 노예로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검투사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경기장으로 끌려오기 전 그에겐 완전히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트라키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로마 군대의 보조병으로 싸웠고 그러다 노예로 팔려서 검투사 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로마 군대에서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로마군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들의 전술을 아주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검투사 학교, 당시 말로는 루두스라고 불렀는데 여긴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훈련해야 했거든요. 당연히 그는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긋지긋한 학대가 역사를 바꿀 거대한 반란의 아주 작은 불씨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반란의 불꽃입니다. 그 작은 불씨가 드디어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감옥이나 다름없던 그곳에서 벌어진 정말 영화 같은 탈출극,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시작된 반란의 첫 인원이 고작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 않나요? 이들의 탈출 과정은 정말 대단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서 주방에서 쓰던 칼이나 꼬챙이 같은 걸 들고 무장한 간수들에게 맞선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얼마나 기지가 번뜩였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온 스파르타쿠스와 크릭수스 같은 초기 리더들은 일단 베수비오 화산으로 몸을 피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베수비오 대탈출. 바로 여기서 스파르타쿠스는 처음으로 리더로서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전설로 남게 될 그 천재적인 전술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자, 로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바로 3,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베수비오 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을 딱 막아버려요. 이제 꼼짝없이 갇힌 거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말 그대로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 끝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파르타쿠스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보세요. 길이 막혔으면 길을 만들면 되죠. 산에 널려있던 야생 포도덩굴을 엮어서 튼튼한 밧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군이 전혀 예상 못한 경비도 없는 가파른 절벽을 타고 한밤중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로마군의 뒤를 쳤죠. 이 기습 한 방에 로마군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반란군은 오히려 로마군의 무기까지 싹 다 챙기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네 번째 파트. 억압받는 자들의 군대입니다. 베수비오에서의 이 엄청난 승리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러자 작은 도망자 무리에 불과했던 이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군대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70명이요? 이제는 무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상상해 가시나요? 이탈리아 전역에서 억압받던 노예들, 땅을 뺏긴 가난한 농민들까지 스파르타쿠스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의 깃발 아래로 구름처럼 모여든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요? 절대 아니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출신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달랐어요.
도대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이 오합지졸을 하나의 군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어요. 단 한 명의 노예라도 자유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로마에 복수하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유, 해방이었습니다. 모두를 억압에서 풀어주겠다는 이 순수한 목표가 출신도 언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조직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는 알프스를 넘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자, 이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크릭소스 같은 다른 지도자들은 아니, 이탈리아에 남아서 로마를 더 혼내주고 약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갈등이 결국 이 거대한 군대의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고 맙니다. 계속해서 지기만 하니까 로마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거 장단이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원로원은 마침내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국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반격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할 해결사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당시 로마에서 가장 돈이 많고 또 가장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죠. 그는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파르타쿠스를 끝장내라는 특명을 받게 됩니다. 크라수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적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데키마티오라는 아주 끔찍한 벌을 내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싸움에서 도망치거나 지면 그 부대 병사들을 10명씩 묶어서 한 명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이 그 한 명을 때려 죽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동료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거죠. 이런 공포 정치로 군기를 잡았으니 병사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결국 반란은 비극적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먼저 이탈리아에 남겠다던 크릭수스와 그의 부하 3만 명이 전멸당해요. 스파르타쿠스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로마군을 이기면서 분전했지만 결국 이탈리아 남쪽에서 크라수스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정말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아니죠. 스파르타쿠스는 왜 패배한 반란의 지도자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시대를 넘어선 상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의 몸은 죽고 반란은 실패했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그의 이 투쟁은 수백 년이 지나서 볼테르나 칼 마르크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줬어요.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전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수많은 억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억압에 맞서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스파르타쿠스의 정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한 남자가 지폈던 그 자유의 불꽃이 과연 지금은 어디에서 타오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